당태종 이세민이 갑자기 병에 들어 골골 하고 있을 때 황태자 이치는 당연히 아버지 병문안을 자주 갔다. 그런데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필이 꽂히고 만다. 바로 아버지 이세민의 후궁이었던 무조였다. 자기 아버지의 여인, 즉 어머니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도 무조의 미모를 보고 후궁으로 뽑았을 정도의 미인이었다고 한다. 당태종이 황제가 된 지 19년 되던 해인 서기 645년, 당태종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다. 요동반도의 고구려 성들은 차례차례 각계격파로 당태종에게 백기를 든다. 무서운 기세로 고구려 영토로 들어간 당나라군은 한 곳에서 갑자기 스톱을 한다. 영하로도 만들어진 바로 안시성에서였다.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당태종의 공격을 무려 1년 가까이 막아낸다. 이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의 눈에 박혀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사에만 있고 정사에는 없는 그런 기록이다. 하여간 기세에 등등하던 고구려 정벌 계획이 안시성에 막혀 틀어지고 마침 들이닥친 요동반도의 미친 듯이 추운 겨울 동장군에 당태종도 결국 일단 퇴각 명령을 내린다.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에 부상을 당했다는 정식 기록은 없지만 당태종도 직접 말에서 내려 수레를 뒤에서 밀고 퇴각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 걸로 봐서 정말로 힘겨운 퇴각이었던 것 같다. 당태종은 1차 고구려 침공 시도 실패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구려 침공을 준비하다 갑자기 죽어버린다. 서기 649년, 그의 나이 51세였다. 당태종이 죽자 일단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도 전체가 스톱이 된다. 그러나 당나라는 고구려를 다시 침공해 결국 서기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만다. 나당 연합군 이야기다. 하여간 중국의 성군 당태종 이세민, 살아생전 참 좋은 정치를 했지만 말년에 커리어 오점을 하나 남긴 것이 바로 실패한 고구려 침공이었다.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이 죽고 태자인 이치가 그 다음 당나라 황제 고종으로 즉위한다. 서기 649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당나라 법에 따라 아들을 낳지 못한 태종의 후궁들은 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다. 무조도 이세민의 아들을 낳지 못해 감업사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다. 무조가 비구니가 된 후에도 무조를 잊지 못한 고종은 몰래 절을 찾아 무조와 데이트를 한다. 그러던 중 무조가 다시 화려하게 궁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당고종에겐 왕씨 황후가 있고 소씨 숙비가 있었다. 그런데 왕황후가 소숙비란 후궁을 어마무시하게 질투한 거다. 남편인 고종이 자기보다 소숙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왕황후. 남편인 고종이 절에 들어가 있는 무조란 여인을 몰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비구니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구니 무조를 궁으로 불러
정식 후궁으로 만들어버리면 남편은 더 이상 소숙부에 대한 관심을 끌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 생활을 하던 무조는 당당하게 다시 궁으로 복귀를 한다. 그런데 왕왕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단 계획대로 무조와 왕왕후는 서로 힘을 합쳐 소숙비를 궁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왕왕후는 미처 몰랐다. 자기가 데려온 무조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궁에 들어올 때 무조의 목표는 후궁 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황후, 황제의 정식 부인 자리였던 것이다. 일단 힘을 합쳐 소숙비를 날린 무조. 다음 타깃을 왕왕으로 잡는다. 마침 무조는 딸 하나를 낳은 상태였다. 무조는 무시무시하게 자기 친딸을 이용한다. 딸을 낳은 걸 축하하러 왕왕후가 온다는 말을 들은 무조. 잔인하게 자신의 갓난딸을 질식시켜 죽여버린다. 자기의 친딸을. 그러곤 밖으로 나가 숨어버린다. 그때 왕왕후가 방에 들어온 것이다. 방에 아무도 없는 걸 본 왕황후는 시간 약속을 잘못했나 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 뒤 무조가 방에 들어와 쇼를 한다. 아니, 내 아기가 죽었어. 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인간이 누구냐?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인가. 바로 왕왕후였지. 무조는 바로 이 일을 황제 고종에게 이른다. 그러곤 왕왕후가 내 딸을 죽였습니다. 왕왕후가 질투에 눈멀어 내 딸을 죽였다고요. 하고 뒤집어 씌운다. 멍청한 고종은 무조의 말만 믿고 어찌 국몰한 사람이 질투에 살인을 하다니 라며 왕왕후도 궁에서 쫓아내버린다. 왕왕후와 소숙비 둘 다 궁에서 쫓아버린 무조.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황제의 정식 부인 황후가 된다. 서기 655년 무조의 나이 32살 때였다. 그리고 자기가 쫓아내버린 왕왕후와 소숙비 둘 다 죽여버린다. 아예 궁궐로 돌아올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다. 둘은 죽기 전에 내가 고양이로 태어나서 너를 물어 죽이겠다 라는 저주를 했다고 한다. 무조가 쥐띠였던 것이다. 그 이후 무조는 궁 안에서 정말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또 둘은 귀신이 되어 널 괴롭히겠다 라는 저주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무조는 둘의 시신을 술독에 담갔다고 한다. 어디 술 취한 귀신이 비틀비틀 걸으며 나를 잘도 찾겠다 라는 저주였던 것이다. 물론 고양이와 술독 이야긴 정사는 아니고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하여간 무조의 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다음 황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미 당 고종에겐 황태자가 있었다. 다른 후궁이 낳은 아들이었다. 심각한 쫄보였다. 어머니 버린 왕왕후와 소숙비가 비명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무조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똑똑히 본 것이다. 그래서 다음 타깃은 나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자객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 옷을 입고 여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본 무조, 바로 남편 고종에게 고자질을 했다. 저 따위 인간이 어찌 황제감이 될 수 있냐라면서. 고종은 뭐 여자옷 이라고 격분을 하고 그 아들을 황태자 자리에서 쫓아버린다. 그리고 무조가 낳은 큰아들을 새 태자로 임명한다. 무조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과연 무조의 편이었을까? 갑자기 고종이 슬슬 아프기 시작한다. 황제가 골골하니까 무조가 여보 편히 쉬어요. 골치 아픈 정치는 제가 대신할게요. 라며 사실상 수렴청정에 들어간다. 당나라에 실세 권력을 준 무조. 그 뒤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다. 자신의 아들, 즉 지금의 태자가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권력욕에 대해 항의하자 자기 아들을 바로 독살해버린다.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을 새 태자 자리에 앉힌다. 그 새로운 태자가 보기에도 자기 친엄마 행동이 너무 엽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새 태자도 엄마에게 항명을 한다. 그러자 그 태자도 요배를 보내버린다. 그리고는 자객을 보내 죽여버린다. 친아들 둘을 죽인 것이다. 하긴 처음에 갓난딸도 질식시켜 죽인 인간인데 뭔들 못하겠는가. 그러곤 말 잘 들을 것 같은 셋째 아들을 태자 자리에 앉힌다. 이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는 건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간 이런 와중에 당고종이 죽게 된다. 서기 683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무조의 세 번째 아들이 당나라 중종 황제로 즉위를 한다. 그런데 이번엔 중종의 부인, 즉 현지 황후이자 무조의 입장에선 며느리가 날뛰기 시작한다. 위시 황후였는데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국가요직에 앉히려고 했다. 여기에 남편인 중종도 내가 이 나라 황제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면서 부인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그 결과 무조는 중종 황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아들들의 반란에 격분한 무조. 일단 네 번째 아들을 황제로 만든 후 가만히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아들들을 황제 자리에 올린 다음 내가 간접 통치하는 것보다 아예 대놓고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려봐 라는 생각에 네 번째 아들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는 형식으로 드디어 자기가 황제가 된다. 서기 690년 그녀의 나이 67세였다.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여황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다. 당나라에서 주나라가 된 순간. 잠시 당나라가 망해버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세월 앞에 무너진다. 서기 705년 결국 병이 크게 나서 자리에 눕게 되는데 권력의 공백엔 또 다른 권력이 반드시 들어온다. 여자가 무슨 정치냐 란 소리를 하며 여왕제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쫓겨난 전임 황제 당 중종을 찾아간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협조해주면 다시 당신을 황제 자리에 앉혀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다. 자신의 친엄마 제거 작전에 동의한 중종을 앞세운 쿠데타 세력은 결국 병상의 무조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중종을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리고 권력을 빼앗겼다라는 멘붕을 견디지 못하고 무조는 세상을 떠난다. 그녀의 나이 82살이었다. 당시 황제가 된 중종은 나라 이름을 주나라에서 다시 당나라로 원상 복귀시킨다. 무조가 중국을 통치하던 이 15년을 역사에서 모주라고 부른다. 무시 여인이 세운 주나라란 뜻이다. 그렇다면 측처무후는 무슨 뜻인가? 측처는 시호, 즉 왕이나 왕비가 죽은 후에 받는 이름이다. 무후는 무시성을 가진 황후란 뜻이다. 중국 역사는 이 유일한 여황제를 황제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냥 황제의 부인이었다. 그게 끝이다. 다시 말해 그냥 측천이란 이름을 죽은 다음 받은 무시성을 가진 황후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측천무해에 한번 잠깐 나라가 망했던 당나라는 잠시 혼돈의 시간을 보낸 후 서기 712년에 집권을 한 현종 때 다시 안정이 된다. 측천무후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잠깐 황제가 되었다가 엄마인 측천무후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그 눈물겨운 예종의 아들이다. 족보를 따지자면 측천무후의 손자가 된다. 집권 초기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일단 주위에 인재가 깔려 있었다. 이세민 옆에 위증이 있었던 것처럼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기용했다. 자기 할머니 측천무후처럼 혼자서 설칠 경우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측근들이 쓴소리를 해댔으면 현종은 나중에 당신들 쓴소리 때문에 내가 황제 노릇하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소 라고 투덜거렸을 정도였다. 그리고 일단 정치적으로 방해 세력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할머니 측천무후가 정치적으로 딴 마음을 품을 만한 잠재적 위협 세력의 뿌리를 깡그리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현종이 집권했을 때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들만 정부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현종은 궁궐안의 사치품들을 다 모아 불태워버리고 근검절약을 외친다. 이런 훌륭한 조건이 넘치는 나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당 현종은 집권 초기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찬사를 들으며 당나라를 안정시킨다.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나라 영토를 늘려간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만주부터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당나라를 세계 최강의 국가 중 하나로 만든다. 그러나 황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종도 점점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전통시장에서 떠리세이라는 셔츠만 사입던 사람이 슬슬 이탈리아 명품을 찾기 시작했고 쓴소리만 하는 충신들을 점점 멀리하더니 달콤한 아첨만 하는 간신들을 주변에 두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중에 서기 737년 사랑하던 아내
황후가 그만 죽어버리는데 이때부터 현종은 정신줄을 놔버린다. 매일 밤 부인 돌아오시오. 보고 싶소 부인 하면서 울기만 했는데 이런 모습을 간신들은 기회로 보았다. 간신들 중에 황관인 고력사란 인간이 있었다. 미인을 이용해서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현종의 18번째 아들 부인이 미인이란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 과연 절세 미인이었다. 그러곤 마음 먹는다. 저 여인을 황제에게 바치자.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사실 현종은 자기의 18번째 며느리를 개인적으로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18번째 아들이면 거의 지인에 가깝다. 그런데 그 부인은 더욱 모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양옥환. 바로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인 양귀비다. 귀비란 타이틀은 나중에 양옥환이 현종의 후궁이 된 후 받게 되는 타이틀이다. 하여간 자기의 며느리인 양옥환을 처음 보게 된 현종. 한눈에 반하고 만다. 그러고는 각종 명품으로 유혹해서 결국 자기의 여인으로 만들고 만다. 그때 신하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했다. 황제가 미쳤구나. 하다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빼앗아가네. 라는 반발이었다. 하도 옆에서 신하들이 꾀꾀거리니 현종은 양옥환을 도교 사찰에 출가시켜버린다. 한번 도교 사찰에 출가를 하면 속세 인연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속세로 돌아오게 하면 이전 인생은 사라져버리니까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거였다. 한번 속세를 떠난 후 돌아온 저 여인은 내 며느리가 아니다. 묘하게 설득력 있는 미친 논리였다. 신분 세탁을 마치고 돌아온 양옥환은 현종의 정시 후궁이 된다. 서기 745년의 일이다. 이때 현종의 나이 56세, 양옥환, 아니 양귀비 나이는 22세,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34살이었다. 현종은 아들에게 좀 미안했는지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 양귀비를 정시 후궁으로 궁 안으로 들인 현종. 모든 국정을 다 내팽개치고 양귀비와의 사랑만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랑꾼이 된다. 궁 근처에 화청지라는 온천 타올을 만들어 매일 양귀비와 목욕을 하며 사랑만 나누었다. 지금도 중국 시안 여행을 가면 화청지가 관광지로 보존되어 있다. 당시 현종과 양귀비가 목욕하고 놀았던 목욕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단다. 그리고 양귀비가 목욕을 했던 온천수가 아직도 흘러나온다. 현종은 양귀비를 정말로 사랑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그대와 나는 비익조요 또한 열리지요 라는 말까지 했다. 비익조는 암수가 날개가 한 짝밖에 없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날 수 있는 새를 말한다. 그리고 열리지는 뿌리가 2개인 나무가 서로 엉켜 한 몸이 된 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뜻이다.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면 거리 곳곳에 비익조가 된 현종과 양귀비 동상들이 서 있단다.
양귀비는 이 기회에 우리 집안 사람들 취직 좀 시켜주자 라는 생각에 집안 일가 친척들을 깡그리 궁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양귀비의 육촌 오빠였던 양국층을 황제의 측근으로 소개한 일이다. 원래 본명이 따로 있었는데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황제 앞에서 국충으로 즉석 개명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인물이다. 간신의 끝판왕이다. 누가 더 간신인가? 경쟁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안록산이란 인물이었다. 원래 페르시아계로 우리가 아는 동양인은 아니었다. 중국으로 귀환한 인물이었다. 당시 당나라의 변방 국경을 지키던 장군이었다. 페르시아, 즉 이란 출신이다 보니 덩치가 엄청 컸다고 한다. 특히 배가 너무 나와서 무릎 아래까지 축 처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안록산의 배가 신기했는지 하루는 현종이 물었다. 안록산, 그 배 안에 뭐가 들었나? 그랬더니 뚱보가 이 배 안은 폐하를 위한 충성심이 가득합니다. 하하하 라고 했단다. 보통 이따위 헛소리를 하면 이놈 간신이군 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현종과 양귀비는 감동을 한 것이다. 양귀비는 이런 안록산에게 넌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애정했다고 한다. 안록산이 양귀비보다 10살이나 많았다. 나라망조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안록산이 아무런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아부를 냈을까? 당연히 아니다. 안록산은 엄청난 권력욕이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당나라 변방 군사 책임자는 그 지역의 왕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중앙 권력이 현종의 사랑놀이에 콩가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먼 변방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변방의 군사 책임자는 군대까지 있겠다. 중앙정부는 신경도 안 쓰겠다. 그냥 그 동네 왕이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록산이었던 것이다. 이런 안록산의 움직임을 눈치챈 인물이 있었다. 바로 양국충이었다. 그리고 바로 현종과 양귀비에게 고발을 한다. 폐하, 안록산이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벌하소서. 이런 소식은 안록산의 귀에도 들어간다. 이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양국충은 권력은 있었지만 군사력은 없었다. 그냥 재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기 755년 안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제거한다 라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안록산의 난이다. 안록산의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과 양귀비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왜? 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멍청함까지 보였다. 반란군이 수도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현종과 양귀비는 호위무사 몇몇과 함께 겨우 궁을 탈출해서 도주를 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급하게 궁에서 도망쳐 나왔으면 양귀비는 거의 버선발로 뛰었다고 한다. 도망을 가던 중 호위무사들이 황제 일행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외친다.
이 모든 것이 다 양귀비 일가 친척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탓입니다. 폐하, 양귀비와 양국충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호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현종은 놀랍게도 여인을 버린다. 도주 중 길거리에서 양국충의 목을 베어버리고 양귀비는 사람을 시켜 끌고 가 숲속에서 목 졸라 죽여버리라고 한다. 본인 살자고. 이렇듯 영원한 사랑은 없다. 자기가 사랑했던 양귀비까지 죽이고 계속 도주를 하던 현종을 당나라 백성들이 막는다. 폐하가 지금 멀리 도주를 하면 나라가 온통 반란군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 남아서 반란군과 맞서 싸워주세요. 이 엽기적인 황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같이 도주를 하던 태자에게 이제 앞으로 너가 황제를 해라. 그리고 반란군과 좀 싸워줘. 나는 계속 가던 길을 갈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아들 광해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다. 선조는 광해군을 급하게 세자로 임명하고 네가 대신 좀 싸워줘라 하고 자기는 압록강으로 도망을 갔지 않은가. 그러나 당나란 아직 망할 운명은 아니었다. 다행히 태자가 괜찮은 인물이었다. 난리통의 태자는 급하게 당나라의 새 황제가 된다. 이 사람이 당나라 숙종 황제다. 서기 756년의 일이다.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현종은 계속 남쪽으로 도망을 간다. 반란권에서 벗어난 후에야 이제야 살았다란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런 사이 새 황제 숙종은 안록산과 같은 지방 군사 책임자 중 안록산에 반대하는 절도사들과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선다. 치열한 싸움이었다. 결국 757년 안록산이 내부 반란으로 죽고 그 잔당 세력이 763년 완전히 소탕되면서 나라를 뒤흔든 반란은 끝이 난다. 쓸쓸히 수도의 궁으로 돌아온 현종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도록 놔둔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비록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후 당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번 무너진 중앙 권력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반란 진압에 도움을 주었던 지방군사 실권자들이 판을 치는 지방 분권의 시대에 들어간다.